2021년 ICM 국제무예학술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조성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예학술 세미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다른 내외빈 여러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신 분은 일어나셔서 청중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박창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이십니다. 이번 1번 세션의 토론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영산대학교 우도매닉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포츠산업학부 이예훈 교수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수 픽 스포츠인성연구소 연구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스포츠누리학교 양윤경 교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세션 3 발표는 저희 센터가 그동안 진행해온 무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국외에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인디아나대 블루밍턴 대학의 김용석 박사과정님이십니다. 요르단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고 계신 라나 알바르디십니다. 미국에서 레슬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세르지 오사드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먼 가나에서 다양한 여정을 거쳐서 결국 한국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신 가나 태권도 연맹 사무총장 아드낫 램프티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준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 ICM 국제무예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박창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박창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센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예훈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 주제를 무예의 사회적 가치, 상호 존중과 비폭력성의 역설로 정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무예하면 격투기술을 연상하게 되고 그것은 대결과 폭력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많은 무예 전문가 중에도 무예를 단순히 배틀 테크닉 또는 컴뱃 테크닉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무술은 신체 단련과 자기 성찰, 절제, 타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예인과 비무예인 간에, 그리고 국가와 지역에 따라 무예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과 철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무예 교육 또 무예 수련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발달을 도모하고 지구촌 반목과 대결이 있는 곳에 화해와 공존을 이루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예의 교육적 가치와 긍정적 역할, 사회적 효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처럼 신체적 대결을 지향하는 무예가 동시에 어떻게 비폭력적이고 상호 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무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신체적 대결을 전제하는 무예가 인류에게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나누는 긍정적 도구라는 역설적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내 사회자께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부의 전문가 연수사업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준비한 논문 발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에 걸쳐 약 10주 연수 과정을 통해서 작성한 논문들을 세션 3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서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의 기조 연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균 회장님께서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올해 1월 한국체육학회장에 취임하셨으며 특히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나 여러 이벤트 분야에서 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한국체육학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체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백신도 다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준비된 강의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무예 산업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혁명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IT라든가 ICT라든가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무예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경기 방식이라든가 기타 소통하는 방법들에 많은 변화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표준 아래에서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이러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무예라는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거래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래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선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연결된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기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 가운데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AI라든가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서 훈련이나 수련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홈 이코노미입니다. 과거의 집은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쉬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예 산업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홈 이코노미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커머스라든가 무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이러한 기술 기반의 경험이 일상화되고 수련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관에서 이러한 각종 훈련에 필요한 홈트 기구들이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또 세계적으로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무예로서의 인정과 흥행을 받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한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기타 K-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무예라는 것도 이러한 것과 함께 편승해서 이제 K-무예가 종주국으로서 또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도장이나 수련생 구조가 아닌 글로벌 개인과 개인 간의 주변 상황과 트렌드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줌이라든가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이제 다대다 개인 대 개인의 맞춤형 교육과 대중형의 교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 노멀 시대처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예는 이제 단순하게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무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함께 평가해보고 재조명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여러 가지 방식에 적용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예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미닝, 의미와 밸류가 있지 않으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예라는 것도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무예 자체로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예에다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그 지역과 상생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교육적이고 오락적이고 사회적인 플랫폼으로서 제공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예의 사회적 가치나 책임이나 기업 등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중심에 사회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무예라는 것이 더 이상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무예의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무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누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올림픽의 헌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올림픽의 현장은 르카프라고 해서 르는 더라는 말입니다. 카프는 시티우스, A는 알티우스, 포트우스입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높게, 힘차게라는 단어인데 지난 도쿄올림픽의 IOC 그 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구호가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에다가 더 투게더라는 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에서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높게 달리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함께 스포츠의 가치, 올림픽에 추구하는 가치를 인류와 함께 나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쟁은 더의 경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faster,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easier,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bigger,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까, 또 smarter,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할까, 또 cheaper, 얼만큼 싸게 할까. 우리가 말하는 더 ER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ER의 경쟁에서 달하는, 이제는 빠르고 크고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공동체로서 다 함께 어떻게 공동 성장하느냐, 동반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무예가 갖는 이러한 가치를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예의 사회적 가치가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접촉 스포츠인 무예가 상당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련과 훈련과 그리고 경기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장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한 거리두기 훈련과 수련 방식이 도입되었고, 또 도장이나 수련장이 집으로 옮겨지면서 무예가 만들어내는 방식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예 교육과 수련 과정에 IT와 SNS가 접목이 되어 비대면 수련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영상 활용 및 제작이라든가 온라인 수련 등을 통해 무예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그 태권도를 가지고 유튜브 공모전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 304편이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전 세계 14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태권도를 주제로 뽐내는 태권도, 재미있는 태권도, 함께하는 태권도란 그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처럼 물론 지금 심사 중이지만 그들이 제출한 태권도의 영상을 보면서 참 태권도가 재미있게 표현이 되는구나, 또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수련이 아니라 하나의 리크레이션, 우리로 말하면 최근에 레트로 마케팅이 많이 뜨는데, 우리가 말하는 레트로에서 R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R는 리멤버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들을 함께 기억하게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R는 리메이크입니다.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 그리고 세 번째 R는 리프레시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사람들에게 신선한 것들을 주느냐. 마지막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이것 재창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팬데믹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무예는 신체와 정신의 수련뿐만 아니라 예의범절, 자존감, 용기, 정신력, 배려, 인내, 절제 등의 사회성 함양의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나 또 수련생들에게 아마 이 무예가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세상으로 조금 더 넓혀 나가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다방면의 그 가치들이 적용되었고, 무예는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산업적인 가치가 미약하여 논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다양성 측면에서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실제로 무예가 발전하려면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에 산업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골프가 가장 큰 산업화가 되어 있죠. 무예가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예 장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대회 개최라든가, 또 그러한 선수가 하나의 프로 스포츠화가 되어서 선수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 시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러한 무예와 관련한 용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장이라든가, 또 각종 정보나 서비스 시설이 전체 통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의 무예 산업이 되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은 이러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무예 산업이라는 단어를, 인더스트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예가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무예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예가 가진 사회적인 사회공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혁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기업도 착한 기업, 쉽게 말해서 요즘 MZ세대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가치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가지는 많은 정보망들을 통해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라든가, 또 그 제품을 공급하는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최근에는 MZ세대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예라는 것도 이제는 단순하게 도장 안에서, 수련장 안에서 혼자만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사회 밖으로 내보내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산업화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예의 사회적인 책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3조에 보면 여기 가부터 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무예가 어떤 가치들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무예 현장에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예는 개인 및 공동체의 역사 및 정체성과 밀접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무형 유산으로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 스스로 정지하고 한계를 극복하며 상대를 배려해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와 같이 무예의 철학적인 가치는 시대를 거쳐 전승 및 변천과 재창조를 거듭하며 공동체의 삶에 녹아져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전통 무예는 공동체 및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주요 무형 유산으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예가 갖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무예는 경제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업의 기반으로 들어가려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과거에는 경제적인 가치라는 것은 유형의 가치로만 평가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무형의 가치로서도 경제적인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에 대한 가치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예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시대가 최근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태권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마샬입니다. 마샬은 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도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교육형의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서 하는 그런 태권도 도장을 가보면 또 무예 현장을 가보면 이런 마샬을 대한민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도가 주는 가치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는 수련생들의 구조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주로 어른들도 많이 수련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러한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대를 변천하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러한 자본주의의 가치가 여기 나와 있는 사회공헌도 변천하고 있고 주체나 태도나 목적도 변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천하는 가치의 무예의 가치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제는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예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또 신체 활동이 포함된 정신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무예는 자신의 방어적인 놀이로부터 발전해서 프로스포츠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예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영역에 포함시키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 세계 국가를 무예를 국가별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 공헌의 패러다임에 함께 편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예가 자본주의의 변천과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성장이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예와 비슷한 이러한 스포츠의 영역에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들을 보면 제가 저희 논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세계평화 재단이라든가 또 그 해시태그죠. With the 15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15%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포츠가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해시태그 with 15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삼성은 스트롱거 투게더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건강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강해지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파타고니아라는 그러한 브랜드는 오히려 자신들의 옷을 Don't buy this jacket이라는, 오히려 우리 제품을 사지 말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과 자연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NBA의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면 그 휴식 기간에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부 행사를 통해서 NBA가 갖는 농구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ESG, 여기서 말하는 E는 environment, 환경이죠. 그리고 S는 social value고 G는 governance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사회적인 것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예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다른 분야의 스포츠에 비해서는 미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의 사례를,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를 통해서 무예 산업, 무예 전반에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예의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는 이러한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있고, 그러한 무예의 가치 7대 범주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든가 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무예가 갖는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개개별로 수행해 나가느냐,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어느 한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조직, 그리고 사회 공동체라든가 이러한 미래 공동체에다가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의 질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속 가능성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예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한 가치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러한 ESG를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단마다 어떻게 환경을 실천하고 있고, 또 그 구단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또 구단의 그 지배구조가 단순하게 개인의 지배구조냐 아니면 시민의 지배구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년마다 랭킹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예에서도 어느 종목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는지 그러한 기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한 평가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러한 척도 마련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선진 사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척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예가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뉴노멀 시대에 가장 많이 존중하는 단어가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 첫 번째 공이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냐,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공생을 넘어 전 인류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예가 갖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이러한 무예가 사회적 또 실천으로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 컨텐츠로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무예의 사회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개인의 성장,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라든가 그 사회라든가 또 공공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예의 사회적 가치는 이제 도장이나 단체의 단순한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재 도장이나 무예가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예적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념 동안
모호한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제 아리클에 4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라 앞서서 그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더 제가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원이나 도장이 함께 참여하는, 두 번째는 도장이나 센터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형으로 함께하는 것, 그리고 파트너형으로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업에 대한 개념,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와 함께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파트너십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예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 문화적 형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 스포츠 활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온오프라인의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예가 건강한 신체와 정신 가운데 즐거움이나 재미나 사회활동이나 커뮤니티 형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질 높은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예의 개인적인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플랫폼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 또 그 나누는 폭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무예 가치를 재조명을 하고 또 무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한 DB를 구축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무예 산업을 함께 개발하고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논문 마지막에 이것을 ABC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예 산업이 무예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accept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현상, 자본주의가 변하는 이 형태를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을 무예 산업에다 적용하는 것. 첫 번째는 accept입니다. 두 번째는 better and better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다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케어,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우리가 말한 사회적인 가치는 배려, 나눔으로써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BC를 통해서 무예가 갖는 사회적인 가치를 저는 보다 적극 수용하고 나아지고 배려함으로써 저는 무예가 세계적인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포인트가 혼자서 한다면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이러한 무예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러한 무예의 가치를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 사회의 가치로 함께 동반 나누고 그로 인해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기술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무예에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 공생, 공유, 공존 등의 키워드로 인사이트를 주신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님의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션 1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무예와 상호 존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 용인대학교 스포츠인성연구소 배준수 연구원님을 모셔서 무예를 통한 청소년 라이프 스킬 개발과 전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수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배준수라고 합니다. 제가 기다리면서 횟수를 세어봤더니 제가 태권도를 수련한 지 한 25년 정도 됐더라고요. 처음에 도장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중고 대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다시 도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페루도 한 2년 살다 오고 미국에서도 1년 살다 오고 그러면서 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름 태권도를 통해서 제가 나름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 지난 20대 때.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오늘 이제 이 발표 주제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태권도가 참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정말 아이들의 인성 발달은 물론 신체적 건강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하나로 모음으로써 또 하나의 모임 장소로도 또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니들의 또 소통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참 이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모든 무예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예나 이 태권도가 참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가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평가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 무예를 통한 청소년 라이프 스킬 개발 및 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개념이 여기 계시는 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 쪽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선행됐거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개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심리학자들도 단순히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 뭐 이런 걸 넘어서 선수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 저런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고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도 무예가 이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저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김동현 회장님께서 무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이 무예가 이 상호 존중이라는 저런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라이프 스킬이 어떻게 무예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라이프 스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고요.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에서는 제가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모델은 제가 단순히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리한 모델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집약해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용인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한 편을 또 게재를 했어요.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무예로 좀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 모델을 설명을 제가 또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라이프 스킬 개념이 무예에서 적용되기 위해 어떻게 이제 방향이 앞으로 이 미래 방향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무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육, 스포츠, 건강, 호신 등 예전과 다르게 많은 가치들이 조명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ICM이라고 불리는 세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지난 2013년 유네스코에서 총회에서 이제 무예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2017년에 이 충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예센터가 추구하는 슬로건은 무예를 통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삶에 기여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예센터의 비전은 최근 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이라는 이 이론적 백그라운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 PYD라고 부를 건데, 이 해외에서는 일찍이 이 스포츠 베이스드, 그러니까 스포츠를 기반한 이 PYD 이론이 굉장히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 즉 PY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손실 감소라는 접근법인데요. 이건 기존의 발달 관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게 자라면서 나타나는 발달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 뭐 등등 이런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겪는 문제들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접근이에요. 그게 바로 손실 감소 접근입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학자들이 이제 이 청소년에 대한 접근법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강점 기반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점 기반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를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이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오히려 더 개발함으로써 저 발달상의 문제를 상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접근법이 확연히 2000년대 이후 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PYD가 이 강점 기반을 추구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YD 학자들은 청소년이 문제를 예방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잠재력과 강점을 지닌 사회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우리 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강점을 개발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이들이 나중에 또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기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단순히 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자는 게 이 PYD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이후 PYD 학자들은 이 청소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이 보통 뭐 사회정서학습, 안정감 뭐 등등등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릿도 마찬가지. 근데 이 공통되게 강조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킬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 청소년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사실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삶의 기술 또는 생활 기술 뭐 이런 용어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본문 라이프 스킬 그대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거는 기존 인성과는 조금 다른 접근입니다. 인성은 뭔가 조금 더 심오한 내면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 라이프 스킬은 조금 더 기술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상호 존중하는 것, 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내 꿈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설정하고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죠. 무예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예라는 것이 정말 라이프 스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라이프 스킬 교육을 위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쉽게 정리를 했어요. 이 라이프 스킬이란 삶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실제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이 여러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또는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 더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술로 보자는 거죠. 하나의 이 인생을 스포츠라고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라이프 스킬은 사실 이미 일찍이 이런 세계 주요 기관들에서 강조를 해오던 개념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라이프 스킬이 중요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OECD, WHO, 유니세프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이 이미 일찍부터, 특히 WHO 같은 경우는 1999년에 문서가 있어요. 라이프 스킬, 청소년들이 핵심으로 갖춰야 되는 라이프 스킬 10가지 라고 이 WHO는 이미 99년도에 그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라이프 스킬 개념이 많이 보편적으로 되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PYD, 즉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이 라이프 스킬 개발, 즉 PYD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환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 놓여 있죠.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뭐 연기 학원에 다닐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음악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요. 등등등 교과목을 제외한 여러 가지 외적 활동들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스포츠가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발달 변인 효과입니다. 이 스포츠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정말 뭐 무수히 많죠. 지금 그냥 당장 인터넷에 쳐도 연구가 그냥 수두룩 쏟아집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는 이미 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정말 많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재된 특성입니다. 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 활동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겪었던 학생 선수 시절에는 이 경쟁이 너무나도 과도한 탓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근데 적절한 구조를 지닌 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선의의 경쟁 또는 기술 숙달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등등등 다양한 이 내재된 특성을 통해서 발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스포츠는 어떤 활동보다도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죠. 만연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청소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의 유사성입니다. 스포츠에서 배운 기술은 똑같이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 어떤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너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와가지고 심호흡을 3번만 해봐. 그래서 감정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 친구는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요. 저처럼. 근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때 코치가 한 말이 떠오르죠. 심호흡 3번. 자,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것처럼 스포츠는 이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배운 것이 실제 삶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킬, 이 PYD를 위한 가장 적절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이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서 배운 라이프 스킬이 만약에 그 장소, 그 환경에만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 심호흡을 통해서 감정 조절이란 걸 배웠는데 이 스포츠에서만 감정 조절을 한다. 이거는 완벽한 라이프 스킬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또는 또래 관계로 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트랜스퍼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또는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예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무예에서 배운 것이 학교, 가정, 일상으로 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사범 활동을 할 때 도장에서 이제 제가 사범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련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누구야? 인사해야지. 그러면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근데 이제 도장 밖을 나간 순간 저한테 이제 들려오죠. 땡땡이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예, 전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도장에서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도장 문 밖을 나간 순간 이 아이는 다시 그걸 도장에서 배웠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이제 라이프 스킬 전이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건 이제 제가 추후에 다룰 내용이고, 이러한 전이의 개념은 밑에 보시는 이런 학자들이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예는 과연 청소년 라이프 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해서 적절한 환경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예는 좀 체계적인 과정을 지니고 있죠. 저는 오히려 스포츠보다 이게 무예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승급 체계, 수련 체계, 기술 체계. 웬만한 스포츠보다 저 그냥 태권도로만 이해해봐도 띠 체계가 확실히 나눠져 있고요. 띠마다 달성해야 되는 목표 또는 인성 목표, 기술 목표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는 이미 체계적인 이런 무예는 체계적인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킬 개발과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일단 1단계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도전 활동이 있죠. 무예는 항상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돌려차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한 단계, 두 단계 뭔가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죠. 또는 격파도 하나의 엄청난 도전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타자가 존재합니다. 주요 타자란 부모, 지도자, 또래 이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예 이 수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주변에는 항상 부모가 있고요, 사범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수련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주요 타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수련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수련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 도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등등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연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주짓수 수련을 통해서 라이프 스킬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짓수를 통해서 이 수련생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 인내와 끈기, 자신감, 건강한 습관 등과 같은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또 이외에 소개해드릴 목표는 이 청소년들이 무예 수련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라이프 스킬을
삶으로 다른 환경으로 전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복잡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본론은 사실 딱 이 모델 하나입니다. 여기 한국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한 39페이지 보시면 영어로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무예에 참여함으로써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고 이것을 다른 환경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예 수련 환경에서 라이프 스킬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라이프 스킬 전이를 촉진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은 무예 밖 환경, 그러니까 무예가 아닌 학교, 일상 등 다양한 환경으로 어떻게 전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예 수련 환경인데요. 첫 번째 무예 수련 환경에 속한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태권도 수련, 예를 들면 무예 수련이 과연 이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적으로 수련 계획이 짜여져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단순히 그냥 와서 아이들이 즐기고 재밌게 놀고 스트레스만 해소하고 가기를 원하는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와서 오늘 뭔가 감정 조절이라는 기술을 하나라도 배우고 가길 바라는 지도자, 이 두 명의 지도자 중 어떤 지도자의 그 도장의 수련생들이 라이프 스킬을 더 잘 배울 수 있을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과연 사범이 라이프 스킬 가르칠 계획을 포함하고 있느냐, 수련 계획에,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 타자입니다. 지도자 부모 또래가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한 것과 똑같아요. 지도자가 왔는데 어떤 도장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갈등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그냥 무마시키는데 이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이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킬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수련생들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때 지도자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면 올바른 라이프 스킬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지도자가 보더니 싸우지 마세요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아무런 지도도 없이 그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타자들의 노력들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프 스킬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지원. 이 사회적 지원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도장의 환경뿐만 아니라 유소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포함된 이 생활 반경 내에 포함된 정책, 그러니까 지역 사회 또는 정부의 정책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라이프 스킬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얼마나 이 도장에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본문이 있으니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소년이 이 무예 수련 환경에 참여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암묵적 과정과 명시적 과정이라고 나눴는데요. 암묵적 과정이라는 건 사회적 지원과 기술 숙달 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과 주요 타자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소년이 그냥 와서, 청소년들이 도장에 와서 그냥 즐기고 운동하고 기술 배우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따로 라이프 스킬 교육은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프 스킬은 어느 정도 삶으로 전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의도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반면 명시적 과정은 지도자가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고 실제 학교나 학원에서 이 라이프 스킬을 쓰도록 격려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수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암묵적 과정은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거, 와서 얘들아 아래맞기, 돌려차기 기술만 가르치고 자 수고했어요 집에 가세요, 이거. 그리고 명시적 과정은 기술을 가르치는 와중에 아까 말했던 자 심호흡도 3번 해보세요, 이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킬 교육도 함께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암묵적 과정도 분명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고 전이시킬 수는 있지만 명시적 과정에 비해 그 효과성은 확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명시적 과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명시적 과정은 좀 더 라이프 스킬 효과가 더 높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제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인지 과정은 청소년이 이 전이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제가 또 스포츠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 개인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 전이가 이 배운 기술이 삶에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이 가능성 지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씀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이 되겠다, 그건 혜택 지각. 그리고 라이프 스킬을 연습함으로써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긴장될 때는 심호흡 3번 해야지. 이걸 계속 자기가 습관화해가는 게 내면화예요. 그리고 동기화도 마찬가지 이 라이프 스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지각의 확정은 이런 기술도 있구나, 이거를 삶에 쓰면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을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프 스킬 전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적 요인입니다. 저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개념인데 저거는 기본 심리 욕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유소년이 얼마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지에 따라서 이 전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요인은 라이프 스킬 기술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 그 상황의 유사성, 그러니까 무예에서 배웠던 것과 실제 삶에서 쓸 때의 이 기술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전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전이를 위해 노력할 때 지도자나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라이프 스킬을 실제 삶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청소년들은 무예박 환경에서 라이프 스킬을 활용합니다. 무예박 환경은 크게 뭐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 일반 환경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라이프 스킬을 삶으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인지과정, 전이 촉진, 무예박 환경.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무예에서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예 지도자의 라이프 스킬 이해 및 의도적 노력을 위한 이 유네스코 차원에서의 뭔가 지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예를 통한 PYD 및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 보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프로그램 개발인 거죠. 세 번째는 이들을 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함으로써 또 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또는 이 수준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은 ICM이 추구하는 무예를 통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삶에 기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모델을 이제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르너가 제시한 시민사회 모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무예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무예 수련을 통해서 긍정적 발달을 하고 결국 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이게 바로 이게 서클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예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이 전체 이 사회의 시민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 누리학교 양윤경 상담 교사님을 앞으로 모셔서요.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스포츠 누리학교 상담교사 양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무예와 상호 존중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청소년이 무예 환경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수련하고, 또 그 무예의 긍정적 가치들을 통해서 그 긍정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서 배준수 연구원이 소개했던 라이프 스킬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라이프 스킬 연구 동향과 국내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라이프 스킬 교육을 위한 무예 지도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이 현장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스킬 연구 동향은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두 가지 시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교육 참여자에 초점을 두고 신체 활동을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로 연구 주제들은 참여자의 변화, 프로그램 효과, 의도적 접근, 프로그램 설계 등에 관련된 연구들로 많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지도자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주제들도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나 교육, 아니면 프로그램 체계성이나 일치성, 프로그램 퀄리티 평가와 같은 형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참여자의 변화나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형태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지도자의 운영 역량이나 프로그램 퀄리티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변화는 라이프 스킬 교육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결과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 적용 사례입니다. 앞서 보이는 것이 국내에 개발되어져 있는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들은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학생 선수, 노인 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무예 종목인 태권도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는 피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란 수행, 향상, 성취, 지식의 스펠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라이프 스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를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자신감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예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상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크는 14가지의 라이프 스킬 요인들을 다룹니다. 이 라이프 스킬 요인은 자기 이해, 자기 조절,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자기 존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피크 프로그램에서도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더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피크에서는 이 워크북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북은 각 라이프 스킬 요인마다 이해, 연습, 적용, 평가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해 단계에서는 라이프 스킬과 관련된 이론이나 전략들을 소개하고 연습에서는 무예 상황에서의 라이프 스킬을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무예 상황에서 일상으로 라이프 스킬을 전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평가는 라이프 스킬을 적용하고 또 실천한 것에 대해서 자기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피크 프로그램과 워크북이 진행된 사례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때는 적용 환경이 태권도 도장이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련을 통한 라이프 스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고 또 이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좀 워크북의 수준을 좀 낮춰서 수정 보완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반응은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수련생의 반응은 이 수련생들이 다른 인성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보다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그 워크북을 사용한 것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분들께는 이제 수련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행동이나 태도 등의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는 일반 다른 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차별화된 인성교육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인성교육, 즉 라이프 스킬 교육을 실천했다는 것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았고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양 수업에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때는 총 15주 동안 진행이 되었고 태권도 수련을 1시간 동안 진행한 후에 워크북을 활용해서 라이프 스킬 교육을 30분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프 스킬하고 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예 환경, 즉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는 목표 설정이나 시간 관리 요인이 굉장히 높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친구 갈등 해결, 목표 설정, 만나기와 인사하기, 도움 주고받기의 라이프 스킬 요인이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이 상호 존중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 15주 동안에 시범이나 단체 품새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기술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를 할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배려를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뭐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제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체육 우수자들, 즉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때는 라이프 스킬이나 전이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습 태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태권도뿐만이 아니고 유도, 씨름, 레슬링, 검도 등 총 9종목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 선수들의 라이프 스킬이나 전이뿐만이 아니고 학습 태도나 주관적 안정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피크 프로그램, 즉 라이프 스킬 교육은 청소년부터 학생 선수까지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라이프 스킬이나 전이의 향상뿐만이 아니고 뭐 상호 존중이나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교육의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무예의 교육적 가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이 현장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분들께서 어떤 지도 전략들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예는 신체와 정신적 수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무예의 정신적 수양은 인성 교육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예는 자기 성찰, 자기 통제, 학교 생활 적응이나 사회성 발달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교육적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예 활동을 통해서 이런 교육적 효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라이프 스킬, 즉 인성 교육이나 무예 교육과 같은 이런 지도 수준을 6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1단계는 수련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규칙을 만들어서 수련생들에게 알려주거나 수련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수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2단계는 수련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단계에서는 라이프 스킬 용어를 사용하거나 설명하고 또 수련생들이 라이프 스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6단계에서는 수련 환경에서 라이프 스킬 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수련 외적인 환경에서 라이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6단계에 가까운 수련을 지도할수록 의도적인 라이프 스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지도 수준 6단계를 활용하여 라이프 스킬 지도 일치성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도자들은 불일치형과 일치형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불일치형에는 과소평가형, 과대평가형, 무지각형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과소평가형은 실제로는 이 지도자가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제 이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과대평가형은 본인은 라이프 스킬을 지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무지각형은 본인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치형 지도자는 비의도형과 의도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도형은 본인이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분석 결과에서도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도형은 본인이 라이프 스킬을 가르친다고 했고 실제로도 라이프 스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지도자 유형이 되어야 라이프 스킬 교육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의도형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형 지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프 스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 스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도적으로 라이프 스킬 지도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라이프 스킬 의도 전략과 관련하여 이제 한 연구에서 밝혀져 있는 이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 사례에 조금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한 가지 라이프 스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라이프 스킬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첫째 주에는 다름 인정하기만, 두 번째 주에는 자신감 높이기에만 집중을 해서 한 번의 교육에서는 한 가지 라이프 스킬 요인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시작할 때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름 인정하기라는 교육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단체 품새를 연습하면서 다름 인정하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련생들과 품새의 속도와 자세를 맞추면서 다름 인정하기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수련생들은 본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스킬 지도를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도적 전략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라이프 스킬이나 전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단체 품새를 여러 명의 수련생이 속도와 자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단체 품새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다름 인정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의사소통하면서 품새를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형태로 이 수련생이 라이프 스킬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나 혜택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이 수련생이 라이프 스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을 마무리할 때 교육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육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단체 품새를 연습하면서 다름 인정하기를 실천했습니다. 단체 품새에서 속도와 동작을 맞추기 위해 의사소통할 때는 다름 인정하기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에 다름 인정하기가 필요할까요? 라는 형태로 질문함으로써 이 수련생이 학교나 가정에서도 이 다름 인정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수련생은 본인이 오늘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가정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다름 인정하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킬 교육은 이 무예의 긍정적 가치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는 교육 수단으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예 지도자분들께서는 높은 라이프 스킬 교육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련생들의 긍정적 발달을 유도하고 무예의 긍정적 가치를 활용한 라이프 스킬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예 라이프 스킬 교육의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께서 무예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특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인포멀, 논포멀 에듀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많았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제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는 영산대학교 태권도학과 우도매닉 교수님이시고요. 좌장은 한국외대 스포츠산업학과 이예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예훈입니다.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학술 대회에서 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국제무역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발표자분들 발표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발표는 아무래도 그 무예 활동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외부 환경에 전이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했다라면은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진행된 그 현장 사례, 실제 사례들을 또 해주셨다는 점에서 이제 이론과 현장이 잘 접목된 균형 있는 발표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그 배준수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여 년간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그 유소년들의 인성 혹은 라이프 스킬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이 됐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는데 그 운동을 했었던 경험이 뭐 저의 뭐 어떤 뭐 책임감이라든지 혹은 또 인간관계 능력 그리고 현재 진로에까지도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스포츠 참여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를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의 어떤 공격적 성향이라든지 알코올 소비량이라든지 또는 뭐 비도덕적 행동들이 좀 증가됐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스포츠 활동 그리고 무예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지도자들 밑에서 어떤 원리를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을 때 앞서 언급했었던 그런 순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김도균 교수님께서도 학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스포츠 무예 활동의 어떤 사회적 공유 가치 실현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토론자분 그 닥터 매닉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닥터 매닉 교수님의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코멘트나 피드백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매닉, do you have any comment or feedback? 발표에 대해서 어떤 첨언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 이름은 우도 매닉입니다. 저는 영산대학교의 태권도학과 교수이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토론의 시간이 조금 약간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발표자께서 태권도에 대해서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무예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다른 무예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킬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태권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폼 자세라든지 아니면 데모, 실전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라이프 스킬에 대한 개발을 저희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를 가시면 사실 그렇다 할 만한 라이프 스킬의 시스템 자체, 절차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예와 같이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태권도와 다른 어떤 무예, 태권대 아니면 주짓수 아니면은 박싱과 같은 아니면 겨루기와 같은 다른 종목과 연계해서 봤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 할 만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체계 혹은 절차가 라이프 스킬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라이프 스킬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무예와 다른 종목에 있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일반적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예가 라이프 스킬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하는지 또는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개발에 어떤 요건들,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안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축구와 같은 그런 사례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셜 아츠 무예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를 한다. 우슈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맞는 맞춤형 어떤 라이프 스킬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너무 종합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고 오늘 그 사전 질문에도 있지만은 그 무예 활동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킬 발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께 마이크를 돌리기 전에 저희가 이 사전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한 분씩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학교의 안배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무예 교육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 상호 존중과 비폭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태권도를 배우면 예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태권도라는 무예가 도대체 어떠한 본질을 지니고 있길래 예절 혹은 상호 존중 혹은 라이프 스킬 이라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질문이 굉장히 심오해서 좀 긴장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1990년대 정도부터 태권도가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의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태권도장 산업도 엄청나게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뭐 태권도를 참여하면 인성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인식이 뭐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제가 태권도를 또 25년 동안 수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태권도를 수련하면 인성이 좋아질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저의 그 머릿속에 있었어요. 제가 태권도 인성을 연구를 2010년 초중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인성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공자, 맹자, 뭐 불교의 팔정도,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그런 분야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정도까지 인성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하다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는 라이프 스킬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 스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뭐 사는데 필요한 기술 같은 거지 라고 이제 이미 태권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저는 뭐 불교 팔정도 뭐 이런 거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야, 그냥 라이프 스킬로 퉁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라이프 스킬 연구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와, 이거는 이미 연구도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었고 그 개념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연구자도 마찬가지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센세이셔널한 주제였던 거죠, 저한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라이프 스킬 연구를 시작했는데 질문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태권도가 예의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냐라는 개념 같아요. 이 질문의 핵심은
그 답은 사실 제가 발표한 라이프 스킬이라는 그 개념 자체 안에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예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답을 내놓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게 예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오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대신 인사하기, 라이프 스킬이거든요. 명료하죠. 인사하기,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인사하기. 그러면 이런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소년들도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얘들아, 예절을 잘 지켜, 예의를 잘 지켜야지 보다, 얘들아, 인사는 항상 위에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선배 수련생과 인사하고, 겨루기 하기 전에 인사하고, 도장 들어올 때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인사하기야 라고 가르치면 이걸 이해 못할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라이프 스킬은 뭔가 이 인성이라는 심오한 개념을 좀 더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은 결국은 이런 라이프 스킬 같은 이런 사회적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개념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솔직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지도자로서 경험을 하시던 중에 뭐 실질적으로 이런 예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 사실은 제가 지도자 활동할 때는 그다지 공부가 많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도 일반 지도자들과 뭐 똑같았던 거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 신경을 썼던 거죠.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마는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사실 딱히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지금이라면 뭔가 좀 더 실천적이고 더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보들도 있고 또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도자들과 나누면 더 좋은 무예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 리더십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기능적 측면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신체적 기능들을 좀 더 향상시킬까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내재적 요인 같은 것들, 동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 최근에는 또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The discussion is nice, but 네, 토론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한 10년 전에 한 중고등학교 대상 또 코치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 대학교만 이 10년 전만 보더라도 코치 자체들이 굉장히 사실 좀 더 야구 종목에서만 이렇게 좀 더 많이 단합이 보였지, 저희 무예 종목에서는 많이 여러 가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좀 더 변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만 보더라도 단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행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MZ 세대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동기적 측면이나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물론 실현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다리고 계신 양윤경 선생님께서, 국수론 광주체육관의 윤소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무술에서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가 같을 수 없고 문화 역시 학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술 속의 상호 존중 행위는 더 딱딱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와 상대 속의 긴장감을 더 일으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긴장이 과연 상호 존중일까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또한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저희 태권도로만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하면 입장했을 때 인사하고 사범이나 뭐 선배 수련생들한테 단아까 쓰고 뭐 이런 식의 상호 존중이라고 좀 딱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라이프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호 존중이란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 또한 상호 존중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인사하고 이렇게 딱딱한 상호 존중만
무도나 이런 무예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킬 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프 스킬 요인들을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그 수련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이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과 관련된 라이프 스킬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전 질문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마이크를 청중 쪽으로 돌려서 혹시 청중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그리고 뭐 답변자를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오늘 발표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 분,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라이프 스킬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뭐 태권도랑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자들의 세대가 이제 많이 젊어지고 있고 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지도자들은 이런 뭐 라이프 스킬이라든지 인성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이나 뭐 어떻게 하면 태권도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게 많고 뭐 스포츠적인 종목 그걸로만 봐도 뭐 자유품새가 생겼다든지 기술적으로만 좀 발전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라이프 스킬은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라이프 스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에게 이 라이프 스킬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 이거를 하면은 좀 더 뭐 수련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지도를 할 수 있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인식을 좀 바꿀 수 있고 그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은 태권도 쪽 태권도장 사범님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 맞죠? 제가 또 사실 박사 논문을 또 이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뭐 라이프 스킬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지도자들이 이런 라이프 스킬 개념에 대해서 일단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도 이제 아직은 생소해요, 이 라이프 스킬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노력들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도권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태권도장도 결국은 교육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 사범들도, 젊은 사범들도 태권도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또는 금전적인 좀 이득을 누리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태권도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 사업 속에서 어떻게 또 교육적 가치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범님들한테 교육적 사업적인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교육적 가치도 챙길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사업을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또 문체부에서 자격증을 하나 또 승인을 받았어요. 스포츠 라이프 스킬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스킬 교육이 조금씩은 이제 활성화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도 라이프 스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학회를 또 가보면. 그래서 결국 해외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라이프 스킬 자격 부여를 시작했고요, 이미 골프 종목에서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라이프 스킬 그 등급에 따라서 3급, 2급, 1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무예 지도자들을 위한 라이프 스킬 자격증 정도는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이 라이프 스킬 지도 능력을 평가하고 부여하고 또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 사례를 다시 여기 와서 발표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좀 그래도 지도자들이 이 라이프 스킬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됐나요? 혹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태권도 선수로서 뭐 10년간의 생활을 했고 현재 20년 동안 태권도계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사나 박사를 상담 쪽으로 전공을 변경해서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단은 제 주변에도 그러면 이제 사범인 동기들이 많이들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상업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동기들이나 뭐 사범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사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 현장에서 지도자나 사범들이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렵다고 해서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수련생들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을 해볼까? 내가 공부를 해볼까? 라고 이제 인식이 트이는 것 자체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배준수 연구원이나 저처럼 이렇게 교육적이나 뭐 이런 연구적인 측면에서 어떤 컨텐츠 그런 라이프 스킬을 교육할 수 있도록 사범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배준수 연구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라이프 스킬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언어 코칭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라이프 스킬이나 인성 교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킬 교육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그런 노력, 인식에 대한 노력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론이나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하나의 그 현장에서의 현장 전문가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질문 하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청중분들 중에 이 질문을 꼭 해야겠다. 네. Hello, I'm Sanku Lewis from 삼육대학교의 선클라스입니다. 많은 라이프 스킬이 다른 무예 종목에서도 잘 접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무예의 특정에 맞춰서 라이프 스킬에 우리가 구축할 만한 게 있을까요? 즉 무예에만 저희가 맞춤형화해서 라이프 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학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이 다른 스포츠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라이프 스킬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무예 활동에서 스페시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킬에는 무엇이 있는지 특히 이제 그 겨루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무예 활동에는 그 겨루기라는 측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그 차별화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네. 사실 스포츠에서 이 라이프 스킬 연구와 이 현장 적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무예에서는 아직까지 좀 앞서 제가 발표 때 소개해드렸던 2016년에 주짓수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용인대학교 교수님하고 뭐 연구원들이 함께한 그 태권도 수련생들을 좀 대상으로 한 연구, 그 정도가 사실은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예를 통해서 특정한 라이프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라이프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일단 무예랑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예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예의 예시 예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겨루기를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 예의를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스포츠에서도 그런 스포츠 퍼슨십이라든지 스포츠맨십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무예는 근본적으로 좀 더 심오한 측면에서 그런 예절과 그 존중, 배려 같은 그런 특성한 그런 가치들 좀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무예는 또 자기 수양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기의 신체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그 단련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서 자기 조절과 관련된 그런 좀 특성들을 좀 더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